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징계위원회 핵심은 증인 신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인데 어떤 증인에게 어떤 걸 따져 물었을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신문을 했다고 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다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 절차를 하는 과정에 그 가운데서 보고 절차가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이 법원 재판부에 관한 동향 문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러니까 내부 감찰의 절차에서 문제점들을 오히려 더 부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채널A 언론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이 본인의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감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걸 다른 곳에 관할을 벌였다. 그래서 예.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말씀드린 어떤 판사와 관련된 보고서 문건 역시도 이게 어떻게 이거를 입수해서 법무부에서 감찰하게 됐는지에 관한 증언도 한동수 감찰부장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증인이었고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순서도 좀 마지막으로 미룬 게 아닌가, 시간도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는 직접 작성한 검사인데 맨 처음에 이제 증인 신문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성했었고 중간에 또 뭐 이종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법원의 문서에 관해서는 본인은 이게 직권남용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장관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더니 그 의견이 삭제돼 버렸더라. 이런 얘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증인 신문이 이제 끝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정진웅 이제 차장검사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장관 쪽에서 뭔가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인데 오늘 뭐 결국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성윤 중앙지검이나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정 차장검사가 대표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봤었을 때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사건 자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고 그 사건을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뭐 전문 수사단이 들어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지검의 인권부로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 청장으로서의 업무에 위반됐다라고 징계 사유를 삼은 거기 때문에 꼭 이성윤 지검장이나 뭐 정진웅 차장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감찰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국장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가 다시 또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당일날 1차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원래는 징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회피해서 빠져나오는데 증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아까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판사와 그 법원 결국에는 이제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그 문서를 최초로 전달한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차와 관련해서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윤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 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내부에서 어떻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 자체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반발하는 사람들 또 외부의 이제 일부 시각은 아니 판을 다 짜놓고 법무부 장관이 다 징계위원 임명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거기에다 윤석열 총장을 세워봤자 결론은 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한테 증인에게 물어볼 권리를 갖다 다 부여했다면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게 애초에는 사실 이제 지금 이것도 증인 신문권을 정확하게 말하면 부여했다기보다도 어차피 이거는 준비된 질문들을 사면으로 질문을 해온 것을 이제 지금은 원래 징계위원회가 신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절차를 가지고 다퉈진다라는 게 약간 좀 이게 과연 맞는 공방인지가 의아했던 게 징계위원회가 처음 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이 징계위원회가. 그리고 법문 자체에 징계위원이 질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서면으로 준비를 해오면
우리 징계위원들이 그 부분을 물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서면에 내용이 많으니까 그럴 거면 그냥 직접 물어보시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미 뭐 검찰을 과정에서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확보한 부분에서 내용은 다 이미 파악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종결했네요. 네. 예. 좀 쉰 다음에 다시 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그냥 이미 심의를 종결했다고 선언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결론이 내려질 거로 내려질 봐야겠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7시 50분쯤에 끝냈다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 진술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측 검찰총장 측에 기회를 줬지만 이게 우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한 기회를 더 바랬다라는 것이고 심의를 예. 한 번을 더 열어달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쯤 결론을 낼 가능성이 올라갔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윤 총장은 오늘 이제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안 했지만 대검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깐 또 자신에게 뭔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갖다가 또 하고 예.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출근했습니다만 이거 나름대로 한번 장면을 잠깐 볼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윤석열의 그 성과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화이팅! 윤석열의 그 성과는 네. 아무튼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일단 7시 50분에 심의를 종결하는 걸로 했고 아마 위원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최후에 진술을 갖다가 안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상당히 난감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치적 지지자들처럼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윤석열 외치면 본인으로서 상당히 좀 난감하겠습니다. 근데 난감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모습은 이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들어가 달라 마음을 감사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평소에는 저렇게 이제 앞에 1층으로 그러니까 시상을 통해서 출근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예. 검찰총장 임명된 직후 그리고 지난번 이제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해지가 다시 풀리면서 직무 정지 명령이 중단이 되면서 다시 출근할 때 그때만 1층에 우리가 이른바 포토라인에 의해서 많이들 이제 언론이 취재하는 그 1층을 통해서 그렇죠. 출근을 예. 했겠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저 모습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공수처법은 또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야당이 계속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날짜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은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강조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국민의 통제의 어떤 큰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돼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검찰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의 말씀도 그것이었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검찰을.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수 없는 정치가 없다 보니 스스로 반성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수처가 있으면 다른 기능도 있지만 검찰에 대한 견제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자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에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분은 공수처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무슨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존재, 병행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였죠. 예. 요새 유행하는 대사대로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처의 1호가 과연 누구냐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아마도라는 추측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또 신문사가 기획하고 있는 큰 전시회를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맡았는데 거기에서 의혹이 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요. 그게 애초에 처음 나왔던 이미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봤었던 별도로 예. 수사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새롭게 나온 부분은 그렇게 받은 것들이 그냥 언론사에서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는 수수료를 할 때고 다시 그 업체에
돌려줬다라는 윤석열 거죠. 총장의 부인이 관여된 그 네. 업체로 돈이 다시 갔다. 네,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 부인 측에서는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언론사가 행사를 주최했고 본인은 그 행사에 참가만 했고 언론사에서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 그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렇게 새롭게 다른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언론사가 어떤 행사를 행사를 기획을 부탁하면 그건 뭐 광고는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거기에 대한 행사 진행을 했던 경비만 받으면 되는 거겠죠. 업체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업체가 그 대부분을 10%를 떼고 가져갔다는 건데 문제는 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활동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새로운 어떤 의혹의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저건 뭐 나중에 가서 공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가서 뭐 조사가 있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